제46개 평택시의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원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에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수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평택시 평택보건소장 서달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경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학영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일반을 하는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사학과 소관 안중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안줄 출장소 이전과 함께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 규모로 증축하여 서부복지타운과 상호 연계한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위치는 현 안중출장소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추정 소요 예산은 280억 정도로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초 2024년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서부 문해예술 해관 이전 건립에 늦춰짐에 따라 2026년 타당성과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9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서부 지역 발전과 함께 공공보건 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서부 지역 인구 증가에 맞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염병 대응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신속 대응밤을 상시 가동하여 89종 법정 간염병에 대해 신속 정확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질병 유행 발생 감시를 위하여 약국 등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211기소, 표본 감시와 의료 관련 간염병 예방 관리 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평택시 간염병 대응 지역 협의체 운영으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물론 간염병 관리 기관을 3개소를 지정하여 평택시 방역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 모기 유행 구제 집중 방역 실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위생해충 보충기 932대를 운영하여 간염병 예방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하절기 비상방역금을 실시하고 방역 취하지역에 대한 방역 수칙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유관기관에 참여하는 간염병 재난 대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쭈쭈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간염병 예방 활동으로 기피제와 토시를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는 지난 5월 1일부터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4년 4개월 만에 종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보호기를 위하여 요양병원 등 간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간염 예방 사업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5개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107개소를 지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대상보진 예방접종 의료기관 78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28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간염병 예방관리 위하여 결핵환자 45명, 잠복결핵 양성자 48명을 등록관리 치료 지원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HIV와 한센병 등 만성간염병 환자 의료비를 2,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기반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료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7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증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급차 38대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 방역력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약사회와 협업하여 초, 중, 고 등 학생 1,820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관리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초등교생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의사 집단 추진이
6월 18일 날 예정돼 있어 보건소에서는 대책반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건강진진과 소관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대상 흡연 예방 인형군과 건강체험관, 새싹 매움터 교실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7,26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7개소를 건강증진학교를 선정하여 흡연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아토피 천심학교 4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420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배달이 생태공원 내 야간 체조 프로그램을 4월부터 매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 사업,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민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2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 혈압계, AI 스피커 등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지역을 선정하여 건강취약계층 5,137명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 등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최초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을 시작하여 의료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뇌병변 등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된 도보 보행 재활 운동과 소그룹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이 문화 조성 사업은 위탁 지원 사업을 통해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장애인, 외국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이 처음 시행되어 난민 부부 불편함이 없도록 최수정 시술비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지원으로 출산축하지원금 614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604명에게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4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난민 부부에게 체해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642건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 위해 건강상담과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 임산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위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와 선천성 대세 이상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 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양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출산 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은 등 지도 점검 물론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 추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용 등 3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과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 정신건강 사업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적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정신건강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정서행동 특별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스쿨케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정신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핵심 사업으로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대한 등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메타버스, SNS, 카카오 챗봇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정신예방교육과 정신질환자 상담 관리로 맞춤형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중보건시소에 4월 2일자로 정신건강팀을 신설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서부지역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산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60세 이상 어르신 1210명에게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경증 치매 환자 증상 악화와 방지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심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가족 자조 모임 추진과 영화 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 60명에게 인공지능 돌봄 스킬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615명에게 치매 치료 관리료와 조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매 파트너 192명을 양성하였고 치매 극복 선도단체 15개소, 치매 안심마을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 환자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환자의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중보건지수 소관 굿모닝 아침 건강 체조 교실입니다. 서부 지역의 주민이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현아근리공원에서 3월부터 일일 50명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줌바 떼승, 스트레칭 체조 등 아침 건강 체조 교실을 15회 647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성과 분석에 따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 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재 의원님, 예, 먼저 하십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재 의원입니다. 저희 평택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보면은 전국에서 보면 자살이 굉장히 제일 상위예요, 그죠? 근데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이제 9위 정도가 됐었는데 네, 이제 아직 이제 통계 자료는 2023년도가가 안 났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3위 역순위로 13위하고 4등 해갖고 좀 나아졌다고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2023년도 지표를 보면은 경기도하고 그 전국 지표 평균 지표보단 우리 평택시가 조금 다른 그 평균보다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낮아졌나요? 이제 경기 2023년도 보면은
그 인구 10명만당 자살률이 전국이 37.5고 경기도가 34.3, 평택시가 이제 아직 통계치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27.5로 좀 낮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핵심 사업으로 정신건강하고 자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까 업무 보고한 것처럼 중점을 둬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평택에서 보니까 2023년도 보니까 자살 시도한 인원을 보니까 900명이 넘더라고요. 맞나요? 23년도 자살 시도 일일 보고 및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평택 660명, 송탄 238명 이렇게 23년도 현재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이제 자살하고 지금 병원에 우리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살 시도자나 입원했을 적에는 보건소하고 또 소방서하고 이제 경찰서하고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 갖고 본인이 우리가 동의를 하면은 우리한테 연결해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2024년도 4월 30일까지 우리한테 그 자살 시도자는 현재까지 지금 95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는 95명이라는 자살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95명이 맞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95명. 평택시 송탄까지 다 합해서.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된 정보인 지금 정보가 잘못된 거네요. 시도해서 이렇게 나온 거는 굿모닝 병원 3개 병원이고 또한 굿모닝 병원에서 봤을 때는 10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응급실에서 이제 자살 시도해서 보고해 준 게. 근데 이제 23년도에. 근데 그런 문제가 있냐면은 네. 우리가 만약 자살 시도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인근 시군에서 사실은 굿모닝 병원에도 많이 와요. 네, 굿모닝 병원 외 6개 병원에서 23년도 12월 말자로 지금 105명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만약 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네네. 타 지역에서도 온 사람들까지 카운터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응급 자살 시도하다 응급할 때는 우리 평택시에 거주한 분들이 바로 우리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 병원으로 올 수가 있죠. 올 수도 있나요? 이게 아, 시급한 건데 가까운 예, 인근 병원으로 가지 근데 않고 그런 사례도 있나요? 예, 지금 보면 안성에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안성하고 인근 그 당진시나 그런 데서 좀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저 굿모닝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환자가 지금 오는 게 한 20%는 타 지역 사람들이에요. 평택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평택시 사람 외에 20-30%가 타 지역 사람들이 지금 굿모닝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저번에 통계치를 한번 뽑은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그 자살 시도 감소와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럼 이렇게 어떤 그 자살률 감소를 위한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작년에 12월 5일 날 정부에서 그 2027년도까지 자살률을 이제 30% 감축하고 10년 동안 50% 감축하기 위해서 그 우리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그 생면종점 안심마을을 우리 조성을 해갖고 8개의 읍면동을 지정을 그게 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협약식을 한번 해갖고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복지재단, 공공기관, 그다음에 교육기관을 다 연계해서 그 생면종중 그 안심마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7월 1일서부터는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해요. 전국민 마음 투자 사람이냐면은 뭐냐면은 의료기관이나 그다음에 그 보건소에서 복지 청소년 센터에서 근데 우울증이나 그런 분을 있으면은 이제 읍면동에 이제 그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은 치료 상담센터에서 8회기
동안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상담 치료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른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브랜드 확전단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 그 QR 코드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우리가 이제 그 URL을 이제 그거를 홍보자를 뿌려주면은 그분들이 그걸 보고서 그 우울증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하고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상담하고 등록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야간에 그 이제 그 청소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프로그램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로 하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전에 네네. 미리 이제 그 받아갖고 10명을 해갖고 이제 지금 상담도 해주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그 이제 그 용역 그 계약을 해서 용역을 받아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이 그 자체 개발을 해갖고 돈 안 들이고 직접 예. 이제 상담사가 예. 거기 있으면서 이제 예, 그 메타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계시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담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도 있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육청에서 못 해는 게 있어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가 46개가 있는데, 이제 상담사 미배치 학교가 지금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사 미배치의 학교는 우리가 그 3개월 프로그램을 지금 매주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우리가 상담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정부에 발맞춰 갖고 정신질환자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평택에서 자살을 한 분이 몇 분이고 또 시도한 분이 몇 분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살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소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이거를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그렇게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것이 나와줘야지 된다고 보고, 또한 그 자살 시도하신 분과 자살한 자분이 연령대로 쭉 지금 돼 있겠죠. 그럼 그 연령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다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맞춤형 그 자살 예방 교육이 자살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신규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좀 이제 많았다고 그랬었는데 그 정부의 그 어떤 데이터를 보면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가 더 많다. 그러면 한번 시도하신 분들은 또 한 번 재차 시도할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한 그 유가족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고, 그러면 자살한 그 가족에게 어떻게 우리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러한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그분들에게 그 안전하게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신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재시도했던 그러한 어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살 시도자는 이제 개인 정보가 이제 하기 때문에 유가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경찰서나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은 그 자살 시도자와 그다음에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 그 상담관리사가 지금 11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그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분들의 그 옛날 같았으면은 그 자살 시도자하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프로그램 그런 거를 좀 운영했었었는데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문 네. 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살을 한 유가족을 전체적으로 모이기보다는 맞춤형으로 그 가족을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자살한 유가족분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위로도 할 수 있고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사업을 정책을 만드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프로그램 1회씩 한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자살 시도자를 한번 프로그램을 더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셔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예. 다시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이렇게 자살을 했을 때 어떤 자살할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예, 지금 나와 있고요. 아까 지금 무엇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자살 시도자가 아까 이제 우리 평택시가 자살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50대고 그다음에 이제 목을 매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스동도, 그다음에 이제 3위는 이제 추락 그런 순으로 지금 돼 있고 4위는 음독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매스컴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 뭐죠? 그 가스 연탄 예, 가스동도. 그걸로 이제 많이 좀 대체적으로 하는 걸 좀 보여주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굉장히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면은 그 효과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많이 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살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실정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는 없겠으나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자살자 유가족과 또한 자살 시도했던 분들에 대한 맞춤형 예. 그 사업을 정책을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자살로부터 안전한 우리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과 목표 달성 이걸 이렇게 해서 24년도에는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그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 맞습니다. 500세대 이상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300인 예, 네. 예. 그러면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지금 이제 있나요? 우리 평택에 자동 심격기가 지금 68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이분들이 매월 자체 점검을 해서 응급의료센터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제 상하반기로 또 점검을 나가요. 그다음에 패드가 이제 되는지 이제 사용기한이 됐는지 해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점검 뭐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낸다든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80대가 설치돼 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이거를 이제 그 지적 사항으로 받아서 이제 그 처리 결과도 이제 봤습니다. 매월 정기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이제 결과를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그러면 어떤 그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거는 정말 응급할 때 바로 우리가 그걸 시도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 그 점검을 이제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이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 책임자 표기를 해주고 그 관리 책임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매월 정기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딱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날짜는 예, 그거는 이제 그 사업체에서 알아서 이제 해고선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다가 보고를 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방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 네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운영 실태와 사업체에 가서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점검을 이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그러면 그 사업체마다 매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달이 돼 있는 아, 거예요. 그럼 돼 있습니다. 전달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 사업체에게 어차피 매달 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준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대에서 한 번에 딱 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점검을 나가는 데는 어떤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그거는 날짜를 또 날짜를 고정 날짜를 정해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 않은가 싶은 근데 그게 생각에서 이제 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네. 신고를 하면은 그냥 의무사항이라 준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매 날짜를 고정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왜냐면 사업체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사업체마다 그 사업마다 사정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도 여건상 있고, 이제 그렇죠. 날짜를 딱 해놓게 피싱해 놓게 예. 되면 이제 예.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월 좀 정기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없도록 해주셔서 정말 응급할 때 그것이 심장 충격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동향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평택은 그 큰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이 없어서 이거에 따른 여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증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의료계 집단 휴진이 6월 18일 날 전면 휴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는 그 2월 달서부터 보건소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4시간 운영하고 왔습니다. 근데 요번 이거 6월 안타깝게도 6월 18일 날 의사회가 집단해 준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전 의료기관에다가 330개소에다가 집단 휴진 대비 진료 명령하고 휴진 신고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3일까지 휴진 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그 소방서하고 간담회 응급의료기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이유는 만약에 의사분들이 집단 휴지 시 그 병원급은 정상 진료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간담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월 17일 날 월요일 날 모든 의료기관에 저기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발송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월 18일 날 만약에 그 휴진할 경우는 보건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제 그 의료기관을 점검해서 확인서를 이제 증거해서 이에 따른 이제 위반 시 이제 행정처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의료 불편을 얻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및 병원급 이상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29개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이제 연장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계 안에 약국 문 여는 약국이 이제 공공심야 약국 등이 있어갖고 시민이 불편 없도록 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택시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소관 부서로서 위기감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장감 있게 와 닿고 있을 텐데요. 혹시 이 휴진에 동참하려고 움직이는 의원이나 병원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게 있나요? 예, 2020년도에 사실은 그 개원이 집단 유지율이 평택시는 10.7%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제 뉴스에서 다 나온 것처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의사회장하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통화를 했고, 대한의사에서 그런 방침이 있어도 이제 그 시민들의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되시는데도 참여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거고요. 하여튼 내일 이제 지역응급의료협의체에 간담을 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의사들이 이제 분들이 총회를 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몇 프로가 나오는지는 그때 봐야겠지만은, 이에 따른 우리도 보건소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민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의료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그 협회에 모든 개원, 의원, 병원이 다 활동을 하나요? 적을 두고? 그렇지는 않죠. 아니 지금 한 95%는 95%예요. 대한의사회에 가입했다고 보고. 그러면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1년, 24년 예산액 대비 용역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건이 이제 평택보건소도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2021년도 보건사업과 사업별 예산만 반영을 하고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횟수가 거듭이 되면서 됐을 것 같고요. 23년도 보건사업과의 지금 용역 비율이 1%입니다. 금액은 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총 예산 대비 1억이 넘는데, 예산만 반영이 되고 지금 운영이 안 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용역 비율입니다. 2023년도. 보건사업과가 지금 용역 비율이 0%고요. 건강증진과가 1%, 안중보건소 지소가 1%입니다. 총 용역비는 1억 4천 90만 2천 8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사업별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는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이제 추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자료가 미비되면 상임위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지역 보건의료계획해서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습니다. 배부를 해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장기 계획이죠. 예. 네, 4개년 계획으로 해오는데 지금 2026년도에 그러면 새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2025년도 말에 세웁니다. 세워서 2026년도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평택시에서 이제 집행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행정사무감사라는 부분에 저도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접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보면 행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계획은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죠.
예, 의무적으로 세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무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이 수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성과는 하다 보면 낼 수도 있고 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비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하고 다르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시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5차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그 주요 지표들이 이제 그 반영이 되고 각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시도 평택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계해서 5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5기 계획이 지금 7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 계획하고 쭉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정신재활시설 이용 운영 계획이 이제 대부분 이제 국비로 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택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복도시 선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정신재활시설 이용계획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 그 정신 그 생활시설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재활시설은 지금 그 47명 정도를 그 정신질환자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좋은 날이하고 해피하우스하고 공동생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좋은 날은 여자분들이 이제 입소하는 거고, 해피하우스는 남자들이 입소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그 입소 목적은 사회 복귀하기 전에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신 재활 시설은 지금 3개소가 있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는 주간 보호라고 해갖고 47명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지금 정신재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나오고 해피하우스는 이제 그 사회 적응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자고 먹고 이제 입소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지금 이제 국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시되는 부분들이 사실 보건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 달성하기 위해서 평택시의 그 정신재활시설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역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시 예산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비 편성은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는 매칭이 돼서 내려오니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는 시비로 책정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 시비가 1억, 2억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1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5기에서 세워져서 쭉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지금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나 이런 피습 사건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5기 계획에 세운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7기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어떤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거를 시에 맞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도 있지만 시에 기본적으로 요번에 조례도 행복도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용역이 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보건 쪽에서 이런 부분이 행해져야지만 건강한 평택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5기에서 세워진 계획들이 지금 2024년도 7기 계획에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24시간 어린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하겠다라고 정책 방향을 잡으셨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안중에 그 허리편한 병원은 내년 3월달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그건 소아응급의료센터 좀 구축할 예정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저하고 이제 그 허리편한 병원하고 수시로 통하기 때문에 착공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관내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대학병원이 들어오면은 저번에 그 아주대학병원에서 저 보건소하고 한번 미팅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아주대학병원이 들어오면은 소아응급의료를 좀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게끔 구축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굿모니 병원 아니 박예병원도 이제 소사벌 지역에다가 이제 병원을 신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신의료기관하고 정신병동하고 소아응급의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도 제가 그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 그 정신의료기관하고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좀 강화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말씀드려서 거기서도 이제 소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체계를 지금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소아과 하는 데가 지금 29개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야간에 이제 그 하는 데는 11시까지 하는 데는 그 성세 아이돌병원이 지금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소아과 의사가 지금 9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26명을 보는데 저 허리편한 병원하고 안중하고 근데 그 박예병원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아주대학병원이 보면은 소아응급의료 센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은 영유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대답 잘 들었고요. 소장님 대답을 말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단기적인 계획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주대병원이 언제 들어올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들어와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5기 때 세워진 계획입니다. 지역 그 개원의나나 아니면은 그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송탄 쪽에서 야간 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보면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적으로 의료 체계가 조금 그 열악한 환경이 서부하고 북부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작년에도 이관 의원님께서 북부에 대한 의료 체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전혀 진일보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아직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아주대병원을 계획하고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는 현재 그 개원을 하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하셔야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영이 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반적인 평택시 그 보건 체계가 중장기 계획 어제 제가 다른 그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장기 계획이 말 그대로 단기 계획으로 잡혀가지고 매년 몇백억씩 예산이 늘고 줄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기 때 세운 계획이 7기에 와서는 8기에 와서는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안중 쪽에 있는 병원 내년 정도에 개원이 되나요? 내년 지금 3월에 착공합니다. 착공을 하면 그것도 아직 좀 아니 그건 이제- 지금 설계가 거진 다 됐고요. 네. 공사는 내년 3월
달에 착공이 되면 적어도 7월 달에. 2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이나 병원을 통해서 24시간 어린이 응급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택시의 인구가 지금 이제 60만이 조금 안 됩니다. 1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 유입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인구 유입의 흐름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학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단기적인 계획은 충분히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서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전략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안심도시 구축에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사업 강화가 있는데요. 맞춤형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 고도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았고 작년에 그 본 의원이 자살 인구 그다음에 이제 그 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고도화 사업이 뭡니까?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평택 보건소에서 이제 송탄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핵심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건소가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1년에 모든 사업을 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 사업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고도화해서 핵심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진행된 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고도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별로. 2023년도, 2024년도 사업 설명서를 보고 본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지역 정신건강 증진 해가지고 이거에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민원을 대다수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이게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력이 뒤따라줘야 되고 예산 수반이 좀 돼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은 이제 사실은 확보하기가 좀 우리 입장에서 좀 그렇고요. 정신건강 진진 사업에서는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죠. 내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올해 4월 1일 날 사실은 안중 보건지소에 정신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4월 1일자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정신건강팀하고 신설이 된 거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간염병 대응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또 신설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자살 예방 콘서트를 했어요. 저기 문회관에서 네네. 그때 한 600명 정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정중 안심마을을 지금 8개 읍면동을 지정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2분의 1 하고서 후년내에는 전 읍면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을 해서 6개 영역에 올해 한 게 72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혼자서 이제 그 AI를 해갖고 혼자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를 각 보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측정기를 해갖고 본인이 스트레스가 우울증 검사를 본인 스스로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동의를 받아갖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상담사 미배치 학교도 우리가 3개월 동안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가 이제 상담사 미배치 학교가 우리 관내에 24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교당 3교씩 주 1회 프로그램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위험군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상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하고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병원에 내원하신 뭐 우울증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등록된 정신질환자들이 분들이 우리한테 이제 그 의뢰를 해주면은 읍면동에 신청해서 우리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8회기 우리는 한 번 그 상담할 때마다 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64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그게 8회인가 그렇죠? 예, 8회기. 네, 작년에 본 의원이 지대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우리 평택시가 뭐 자살률이 낮아지고 네, 있다. 조금 낮아져서 그나마 그런데 그 소장님, 네. 저희 평택시에서 사망률로 따지면 자살이 4번째인 거 아시죠? 예, 1위가 맞습니다. 암이고, 예. 2위가 예, 심장질환, 맞습니다. 3번째가 혈관 질환이고, 4번째가 지금 고의적 자해, 즉 자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률이 떨어지는 건 제가 화성시하고도 비교를 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고요. 낮아지는 것이 사실 뭐 한두 명 낮아지는 예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수치가 낮아진 거고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낮아진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아까처럼 홍보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국비 내시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11월에도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투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고의적인 자살 사망률은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2019년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한 5년 정도가 되니까 수치상으로 많은 수치가 지금 낮아지는 사례입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우울증이나 잠재적인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데 또 불구하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 19년도부터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은 경기도 대비 저희 평택시가 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 대비 저희가 그 미흡하다고는 생각하는 게 한 7.5세 정도가 낮습니다. 맞죠? 경기도 대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도비에 의존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시지만 건강 수명이나 행복한 도시를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고 가려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불안 지수를 없애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재정적인 안정감도 있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행복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핵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속 질의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지금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2023년도. 예, 지금 그 의원님 제가 2022년도에 우리 결핵 환자가 226명이 발생했는데 65세 이상 환자가 좀 많았죠. 예, 근데 작년도에는 환자가 평택시 결핵 환자가 신고한 게 202건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줄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2027년도까지는 결핵 환자를 인구 10만 명당 20명 정도로 목표를 했고요. 지금 한 인구 10만 명당 지금 31.9명 정도 되는데 네. 근데 2030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10명으로 이제 감소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취약시설, 그다음에 요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결핵 검사를 지금 받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입원 명령 비수능자하고 다대장사는 이제 그 입원 명령을 해서
네,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지금 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급격히 많았었어요. 저희 평택시가 결핵 환자가 한 288명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한 9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격차가 벌어진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신고 체계가 잘 돼 있고 관리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핵은 한번 걸리면 재발률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건강 관리나 아니면 식단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를 그만큼 잘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홍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폭염이요? 홍역 홍역은 지금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네. 뭐 가끔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홍역에 걸려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발생하면은 그 역학조사를 해서 그다음 접촉자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 전파를 지금 차단하고 거의 있고. 없죠. 예.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9년도에 한 건 네. 정도 있었고 신고된 건수로는 보면 예.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보건의료 체계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구축 결과 지표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네요. 37페이지입니다. 치매에 의해서도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응급의료 체계 구축하고 치매 조기 검진이 미달성된 사항에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은요 끝나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지금 치매센터가 비전일동에 있죠. 네,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여기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의 그 명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지금 오는 사람 분이 그 하루에 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8기 종합계획에 우리가 해서 연차별 계획에 치매 통합관리 계획에서 치매 안심세태 치매 환자 사례 서비스 이용률이 목표 수치가 우리 57.4였었는데 실적이 55.8로 미달 달성해서 올해는 우리가 그 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가 좀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기 뭐 이제 아주 심해지면 요양시설로 가시는데 초기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활용을 하시고 그런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그때도 파악이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건강생활 환경 조성도 미달성입니다. 정신건강팀에서 이제 담당인데 이거는 지역사회와 소통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응급의료 체계 연계 강화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연결된 부분 이거는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남부하고 북부가 그 응급의료 체계가 취약하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대답을 했었고 중장기 계획에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북부하고 그 서부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의료 체계는 빼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우리 관내에 응급의료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에 이제 그 의원님 말씀대로 남부에는 이제 3군데가 있고 북부에는 2개. 이제 저기 그 PMC 박병원 네. 하나하고 안중에는 이제 안중 백병원하고 성심 중환병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그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PMC 박병원하고 사실은 제가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달빛 어린이병원이라는 게 인구, 소아 인구, 영유아 인구에서 5만에 하나씩 설치게끔 돼 있어 갖고 PMC 박병원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저기 PMC 박병원도 달빛 어린이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PMC 박병원에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올 하반기에 이제 신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MC 박병원에서도 그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할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성세 아이들 병원이 이번에 그 소아응급으로 체계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억 2천을 지원했습니다. 배란간에.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료 외에 그 별도의 2억 2천 원 정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관내 이제 사실은 뭐 의원님도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회하고 이제 병원협회들하고는 우리가 사실은 간담회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가 있어도 우리 이제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진료를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요번에 그래서 의료인을 이제 증원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평택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이제 8월 달에도 우리 평택보건소에 의사를 고용해야 돼요, 새로. 근데 암암리에 우리가 공고하기 전에 사실 뭐 다 사방에 알아봤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도 안 온답니다. 그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 사정도 이제 전 정도 아니까 소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는 그냥 간단하게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제 필요한데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저한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땅을 평택시에서 주면은 하겠다. 9명 데리고 와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알아봤더니 땅값만 해도 뭐 한 500억 정도 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알아와갖고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의사회장하고 맨날 만나면 소아하고 정신질환자하고 그만 좀 저보고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매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동 인구나 유아 그다음에 영아들의 인구 수는 줄면서 어떤 의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수급이 안 되고 수급을 하다 보면 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좀 더 젊으신 분들로 인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와서 진료를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힘들겠지만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겪는 또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또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모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보면 임산부 등록이 지금 2019년에 비해서 한 3,000명 이상이 3,000건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지원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영양제가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줄어서 영양제가 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영양제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반면에 기형아 초음파 쿠폰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지원이.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줄고 있는 겁니까? 기형하고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이제 쿠폰으로 나눠주는데 네네. 이분들이 이제 요새는 보험 같은 게 많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은 점차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국도비 매칭으로 네. 내려오잖아요. 예, 이거는. 그거로 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줄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자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맞춰서 부족했을 적에는 이제 추경 때 이제 더 편성하고 이제 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2년 동안 우리 예. 보건소에 관해 뭐 난임부터 시작을 예, 해가지고 경계성 지능 장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했는데 조례는 곧 법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형아 초음파 쿠폰 같은 경우는 홍보를 조금 더 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해주셔야 될 예. 것 같고요. 임산부 우울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임산부 등록수에 비해서 이게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그 출산을 하고 나서 6개월까지가 임산부로 보는 겁니까? 지금 지원이?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그 우울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수치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산후 우울 검사는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우울 검사를 좀 해라 그랬는데요. 근데 거진 다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올해는 그 산전 우울증 검사 갖고 788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고위험군이 한 81명이 나왔습니다. 한 10% 정도. 높네요. 예, 그럼 임산부들이 고위험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은 그 정신건강 우리 보건소의 정신건강팀이 연계해서 상당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기 싫으면은 이제 상담 관리 하기 싫으면은 이제 상담 치료센터든가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해주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했던 문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제가 이야기도 하고 임산부들한테 권장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 후에 나타날 때는 신생아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지금 쿠폰을 지금 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형아 쿠폰도 그렇고 임산부 우울 검사는 뭐 쿠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 개입이 가장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모유 수유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아니 사업입니다. 지금 모유수유 교육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 산모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22년도에는 미실시예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을 그 겁니다. 전에는 보통 한 1년에 한 40회 가까이 하는데 올해는 몇 회 정도? 주일에. 주 1회입니까? 예.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근데 뭐 그 모유수유 교육만 한 게 아니라 요가 교실, 행보 출산 교실, 꽃꽂이 교실 섞어서 산모들을 위해서 주 1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전으로 전달해서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건소에 임산부는 등록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홍보를.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문자를 문자 준다든가 보내시죠. 해갖고 이제 프로그램 하고 심지어는 남편하고 같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유 수유 비율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기형아 초음파 쿠폰이라든지 임산부 우울 검사라든지 근데 이런 제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적에 보니까 외국인은 한 명도 온 거 못 봤습니다. 없어요. 예.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각지대거든요. 예, 다문화 가정 가서 아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에도 또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송탄보건소나 이런 쪽에는 다문화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또 따로 있나요? 예, 거기 복지센터에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복지관에서 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예. 보건소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임산부나 영유아 중에서 비뇨 아니요. 이건 생애 주기별이잖아요. 네. 생애 주기별이면 연령대 별로 하든지 아니면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하든지 생애 주기별 그 영양관리 건강 식생활 실천을 하시겠다라고 중장기 계획에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업 계획서를 보면 한 번도 이 부분이 명시된 부분을 못 봐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따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활용한 놀이형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하고 계시죠? 아직은 안 하고 계십니까? 보건은 송탄보건소에서 송탄보건소에서 예.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체험관 신설되면서부터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독자 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한 거는 지금 만든 거는 한 250개 정도 해갖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직원들이.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해고 구독자 수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잘 몰라갖고. 요번에 그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사 쪽에서 아예 유튜브 팀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직원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은 그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쇼츠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짧은 방송.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이 홍보하고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양하게 그 홍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시대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이용한 그 재활 운동은 작년에 저희가 시민 마라톤 대회 때도 그 대상자가 와가지고 사례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보여줬고 했는데 지금 더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단지 명이 지금 이거를 작년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직원이 간둬서 지금 4월 달서부터 지금 운영해갖고 우리 지금 18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52명 정도 했었었는데 많이 했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직원이 없어갖고 다시 채용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 워크온 있죠? 예. 네, 지금 보건소에서는 건강 걷기 워크온하고 또 뭐가 있나요? 워크온하고 이제 그 앱으로 저기, 되는 게? 어르신 건강 AI IoT 어르신 건강을 잘고 활동량계 우리가 송탄보건소에 하갖고 1,200명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해갖고 이제 그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해갖고 30명씩 해갖고 지역별로 해서 90명이 지금 60명 하고 있습니다. 치매 체크는요? 예? 치매 체크는 치매 선별 검사에 네, 말씀하시는 공공에 있었죠. 저희 평택시는 안 했습니까? 치매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이것도 있었는데 평택시는 안 했었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건강 걷기 대회는 그 앱에 대해서 2022년도에 본 의원이 처음 의원이 되면서 건강 걷기 대회 뭐 쿠폰 발행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죠. 제가 엄청나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등록자가 11,954명입니다. 거기에서 한 3,000명은 제가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쿠폰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농산물 쿠폰을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시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 옛날에는 많이 줬었는데 이제는 그 사업이 많다 보니까 네. 그거에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을 좀 다른 사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계단마다 써놓잖아요. 예. 계단 하나에 오를 때마다 연장 수명이 몇 초씩 늘어난다고. 네. 근데 이거 연장 수명이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활성화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앱 깔고 지금 하시죠? 저도 깔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하십니까? 확인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걷는다는 거는 뭐 탄소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소장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더 추가 질문 안 할 겁니다.
아니 페이지수를 못 찾아갖고 내가 아니요,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 지금 저희 사업 계획서에 다 녹여져 있고요. 이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감사 자료에 그대로 있어서 저는 보기 편하게 이 자료를 갖고 했는데 불편하셨다면은 양해를 좀 아닙니다. 구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여기에 지금 녹여져 있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근데 사업의 규모가 축소가 됐느냐, 더 진행이 됐느냐,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당황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